정말 풍성한 인간관계를 갖는 거가 삶의 인생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막상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의 목적을 점검해보고 그런 성격의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 나는 어떤 관계에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 어떤 병리적인 기대나 병리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대인관계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그럼 우리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미 있는 몇몇 사람과의 풍성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황혜리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다시 그리는 풍성한 관계 역동이라는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매 시간 그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풍성한 인간관계를 갖는 거가 삶의 인생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막상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부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리는 풍성한 인간관계 역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그리는 풍성한 관계 역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5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인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데 그 대인관계의 목적을 점검해보고 정말 그 목적이 뭔지,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목적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인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성격의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분석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인관계를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 또 저런 목적의 사람들을 다 따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나는 어떤 관계에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대인관계 틀 속에 병리적인 요소들, 내 어떤 병리적인 기대나 병리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대인관계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4번째로는 그런 속에서 그럼 우리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몇몇 사람과의 풍성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이렇게 5분야로 풍성한 관계 역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인관계의 목적을 점검해 보자 그랬는데요. 나의 대인관계의 목적은 정말 뭘까? 일인가? 성취인가? 사랑인가? 또 우정인가? 뭐 교육, 자녀 교육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즐겁게 놀고 싶은 건가? 내 대인관계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인가? 또 상대의 행복이나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종류의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대인관계의 목적이 정말 뭘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좀 이렇게 구분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그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인관계의 틀을 좀 재인식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의 또 대인관계 그 구별이 있을 거고요. 부모, 또 자녀, 그리고 배우자, 친구, 지인, 뭐 불특정 다수의 여러 대인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별로 목적별로 대인관계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 목적 기능이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대상인가? 그런 대인관계도 있겠죠. 무조건 나를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뭐 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대인관계.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그런 종류의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대인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업무나 성취를 분담하는 대인관계가 있겠죠. 그런 대상이 있겠죠. 주로 직장이나 일로 만난 그 관계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잠시 또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대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적절히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그런 대상도 있을까요? 그렇죠. 동호회라든가 뭐 동창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나고 있는 대인관계들을 좀 구별해 보시고요. 또 나의 그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역할은 또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로서 자식과 대인관계를 할 때 부모의 적절한 역할은 뭐지?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어떤 대인관계를 할 때는 내가 자녀라면 또 자녀는 어떤 거가 적절한 자녀의 역할이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친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구 우정은 또 어떤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또 성인이 돼서 만난 친구 뭐 여러 가지 친구도 또 다양할 텐데 친구로서의 적절한 나의 역할은 어떤 거지? 이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직장 동료로서의 적절한 그 역할은 또 뭐지? 네, 내가 상사일 때 밑에 사람에게 또 내가 밑에 사람일 때 또 상사에게 적절한 나의 그 대인관계의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난 대인관계 못해. 난 대인관계가 너무 뭐 서툴러. 난 대인관계가 두려워. 뭐 아니면 난 대인관계 너무 잘해. 이런 거는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런 대인관계는 내가 조금 어렵고 이런 대인관계는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그 대인관계의 모습을 조금 더 목적 기능별로 좀 구별을 해보시고 그런 중에 나는 이런 대인관계는 내가 좀 불편해. 이런 대인관계 부분은 나는 좀 더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 아니면 왜 이거는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만 만나면 대인관계가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 조금 더 나에게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어떤 상황이 어려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대인관계 틀 속에 병리적인 요소를 좀 얘기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나의 기대가 혹시 있는가? 대인관계에 내가 상대에게 뭐를 원하고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실망이 될 건지 감사가 될 건지 기쁨이 될 건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직장 동료에게 가족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은 조금 더 무조건적이고 절대 헤어질 수 없고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좀 품어주고 또 상대편이 어떻게 해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아주 공동체, 아주 원초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직장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가 가족 같은 공동체를 원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도 또 이상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끈적끈적하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한테 저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친절하고 들러붙고 기대하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고 그러지? 난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 왜 저렇게 섭섭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꺼끌꺼끌하고 갈등이 생기고 실망을 하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많이 듣는 얘기지만 나는 뭐 딸 같은 며느리 같은 딸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잘하면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거를 요구를 한다든가, 사실 그 딸과 며느리는 같을 수는 없겠죠. 내 자식과 어떻게 이렇게 다 성인이 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아들이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할 수 없이 거기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내 의사가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 뭐 반대는 하고 뭐 찬성을 했을지 모르나 내가 고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났으면 아들의 아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거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 막 딸같이 생각했는데 딸하고 다르잖아.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원래 타고난 어떤 그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들이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이런 그 병리적인 아니면 뭐 비현실적인 기대들이 우리 관계 속에 실망을 하거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 공평하기가 참 어려워요. 얘는 뭐 이게 공평하지 않았다, 쟤는 저게 공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모가 공평한 대우를 했으면 좋겠지만 부모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신이 아니에요. 부모 조금 자기하고 성정이 맞는 애도 있고, 자기가 보기에 조금 더 불쌍한 애도 있고, 이때는 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얘를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모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가 뭐 조금 더 거기에 병리가 들어가 그 정서적인 병리가 들어가 있을 땐 또 다른 자식이 보기에 너무 불공평하게 어떤 자식만 예뻐한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부모는 공평한 대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막 부모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뭐 자식이 좀 자기에게 잘 맞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도 뭐 편애를 하는 그런 약점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가운데 나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거가 굉장히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어렵다면, 혹시 어떤 어려운 불편한 꺼끌꺼끌한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그 정말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또 하나, 나의 두려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노라고 절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거 부탁하면 네. 저 사람이 저거 부탁하면 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 그 심리는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 봐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이 관계가 끊어질까 봐 거절당할 두려움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약간 병리적인 그 정서 요소, 심리 요소가 밑에 깔려 있을 때, 또 대인 관계는 조금 더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좀 왜곡된 모습으로 관계가 맺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대인 관계 속에 나는 정말 어떤 부분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상대를 힘들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거가 기대의 문제인지, 나의 좀 병리적인 어떤 그 요소의 문제인지, 내 성격상 어떤 취약점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 부분을 조금 고쳐나가면 대인관계가 훨씬 더, 최소한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섭섭함도 좀 덜해질 수 있고 분노도 조금 덜해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 대인관계 틀 속의 병리적인 요소 중에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야 된다, 또 나는 정말 다 잘해야 된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그 인지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인지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 11가지 합리적 신념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좀 불건강한 어떤 불편한 이런 그 마음 상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요런 11가지 인지적 그 오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 인지적 오류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그 말로 알버트 앨리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비현실적인 어떤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대학을 들어가든 뭐 결혼을 하든 뭐 그 시집의 식구들이나 친정의 식구들이나 누가 날 인정 안 해, 신우가 인정 안 해, 또 뭐 직장에 갔더니 어떤 직장 동료는 나를 인정을 안 해, 이런 경우, 나만 또 왕따 시키는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야 돼 하고 살고 있으면 항상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잘 몰라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아주 비현실적인, 정말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틀을 아예 가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앨리스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조금 바꿔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좋지만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조금 더 내가 이해를 하고 나와 가까운 몇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충분해, 이런 생각들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이제 이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많이 고쳐주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가 가진 신념이 나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인관계 틀 속의 병리적인 요소로는 끝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사는 삶. 목표가 내 목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나를 증명하려고 막 그 성취를 향해서 가.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허무해, 다시.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살고, 나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 이거가 다 조금은 내 안에 있는 병리적인 요소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병리 요소들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거절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스맨이 되는 거죠. 예스맨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나는 그냥 늘 뭔가 화가 나 있어. 뭐가 다 못마땅해. 뭔가 자꾸 짜증이 나. 이런 것들도 내 안에 있는 병이에요. 인간관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말 불안해.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이를테면 뭐 아내분들 중에 남편 부엌 일 시켜놓고 다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불안이 높은 경우, 또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병리적 요소고, 이런 병리적 요소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 안에 어떤 그 병리적 요소들이 좀 나를 더 괴롭히고 있고 또 잘 파악도 안 되고 뭔가 꺼끌꺼끌하다 싶으면 사실은 전문적인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있는데요. 이제 정도에 따라 내가 그게 많이 불편하다 하시면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도 좋겠죠. 그래서 타인 그 대인관계 틀 속의 병리적인 요소가 우리가 크게 지금 3가지, 어떤 사랑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자꾸 이런 심리적 보상 심리로 행동한다. 또 타인과의 적절한 이 경계선을 못 가지고 겁이 나서 나를 거절할까 봐 겁이 나서 그냥 다 내 경계선을 허무는 이런 식의 눈치 보고, 이런 것도 그냥 예스하고 이런 내 주장을 못하고 내 표현을 못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그 내 안에 있는 병리적인 요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리적인 요소가 있으면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통찰을 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아주 안 바뀌는 문제들도 또 있어요. 그죠? 성격이나 기질 속에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습관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내가 바꾸기가 싫어. 이런 것도 있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내 마음을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는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돼. 이렇게 자꾸 되뇌이세요.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가능한 한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 팀으로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엔 참 우리가가 많아요. 그죠? 우리 집, 내 집, my house.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집, 그래서 our house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막상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는 정말 우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인주의, 이기적인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를 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왕이면 팀으로 인식을 해보자. 또 각자는 각자의 최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리어 너무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파악하자. 아무리 못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에 최선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러고 있을 뿐이니까 그걸 막 이래라 저래라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도와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들면 좀 어떤 선을 긋고 경계선을 만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 대인관계를 할 땐 항상 이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습관은 상당히 좋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상처 주는 걸까? 굳이 남을 상처 주는 거를 목적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차리면서 말도 하고 알아차리면서 행동도 하면 훨씬 더 대인관계가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의 장점을 좀 많이 봐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굉장히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저 사람 왜 저래? 나를 피해를 입혔어. 나를 미워하나? 나를 공격하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 감정보다는 내가 해결해야 될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생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를테면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이렇게 피해를 줬어. 이런 거보다는 어떤 게 문제가 됐지? 어떤 게 오해를 낳았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지? 이렇게 문제에 집중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감정,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지금 일어난 그 문제, 이게 뭐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갈등 시 상대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선한 동기 같아.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선한 동기 같아. 그러면 이거는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좀 양보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앞만 봐도 이거는 악한 동기 같아. 그렇다면 조금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계속 가까이 가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쩌면 그 옆에 가면 자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관계라면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너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많은 걸 이를테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굳이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할 말만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지혜, 전략은 필요하겠죠. 또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냉담한 이런 언어들은 정말 우리 삶에서 없어지면 제일 좋아요.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냉담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를 싫어해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이 영물이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은 모를까 두 번은 모를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진정한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는 건 굉장히 좋고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선한 말을 많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해요. 비현실적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몇 사람, 의미 있는 몇 사람과는 풍성한 관계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더 풍성히 만드시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 주변에 한 2명이나 3명 그런 신뢰 관계의 사람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이 2명이나 3명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도가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고 어렵게 해도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 편이 된 사람들이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어려운 상처를 또 위안받고 또 힘도 얻고 격려도 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밀한 건강한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는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인간관계를 좀 마무리하면은요, 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사실 이 세상에선 불가능하다. 그리고 목적별로 내가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내 안에 있는 병리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대, 내 안에 있는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좀 어렵게 한다면 그거는 조금 더 깨달아서 성장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다 떠나서 내가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의미 있는 몇 사람과의 풍성한 관계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항상 나를 믿어주는 따뜻한 몇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또 풍성한 관계 역동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